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디자이너 이덕수입니다. 은퇴 디자인 연구소장이고 또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개건 교수입니다. 오늘 얘기는 저거죠. 은퇴 생활 걱정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게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어느 기관에서 뭐 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제는 갈 데가 없다. 쓸쓸하죠. 그리고 또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뭐 사실 저도 제가 2010년 초에 은행에서 지점장을 하다가 나왔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최소한도 내가 30년 은행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어디 뭐 내가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내 책상 하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막 이런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의 비재무 이야기입니다. 예. 뭐 내용은 은퇴자의 자유, 자기 결정권, 자신의 삶이죠. 저는 은행 생활 30년 하고 퇴임을 했고 노후 재무 상담사이고 은행을 퇴임하면서 한 2년 동안에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전에 과정은 마쳤지만 사실 지점장이 뭐 요즘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논문 쓸 시간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퇴임하고 한 2년 동안 썼고 그 후에 대학에서 지금 6년째 특히 은퇴에 대해서는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금년 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은퇴에 대한 책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은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재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교재도 주로 재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책 은퇴 설계 이렇게 하면 된다를 쓴 것도 사실은 비재무를 강조하려고 쓴 거거든요. 이 비재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소중한 은퇴 생활 저는 돈으로 해결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가 좀 약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자. 방법이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예. 뭐 은퇴에 대한 뭐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회사 일을 그만두고 자기 삶을 시작한다. 뭐 이거는 좋죠. 틀린 말도 아니고 다만 조금 막연합니다. 방향성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외롭고 쓸쓸한 생활이다. 뭐 갈 데도 없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인 거죠. 다 끝났다. 전에는 휘젓고 다녔는데 뭐 이런 뜻이 좀 내포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부정적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숙제 인생을 졸업하고 축제 인생에 입학한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뭐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삶은 은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넓잖아요. 예. 또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글자 그대로 타이어 네 짝을 다 바꿔 끼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좋죠. 힘차게. 하지만 이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은퇴는 자유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은퇴는 자유다. 소중한 기회. 다시 올 수 없는. 그리고 인생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은퇴의 시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나죠.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도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은 사람이 느낌이 있고 감성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 뭐 오늘의 은퇴자 이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또 한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찾아가지고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이다. 오히려 그게 맞는 거거든요. 다른 교과서적 정의. 주된 일거리에서 중간 과정의 일자리나 자영업 그리고 소일거리, 부업 등을 거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과정. 근데 아니 이거는 너무 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예, 은퇴 생활에 있어서 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은퇴자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고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자로 이제야말로 제대로 취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은퇴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또 너무 재무 중심으로 저간에
의논이 되어왔고 방향을 정했던 것들을 또 방향을 선회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직선형 삶에서 부채꼴 삶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일 중심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뭐 일, 여가, 공부, 봉사, 다양해지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그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변화와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 인생에 뭐 숱하게 있는 거거든요. 출생, 입학, 졸업, 결혼, 입사, 퇴사. 그런데 은퇴라는 변화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거죠. 즉, 은퇴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전환이라는 내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와 전환. 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일 중심에서 이제는 일도 하지만 은퇴자도 일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 여가, 공부, 봉사 이렇게 다양해지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은퇴는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고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 많이들 가죠.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도 뭔가 진지한 자세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외롭다는 거죠. 갈 데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일자리 뭐 어디 좀 일할 데 없을까? 재취업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또 설사 재취업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게 삼식이잖아요. 이거는 모두에게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죠. 평생 뼈빠지게 일했는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빠. 갑자기 돌아온 아빠. 이 아빠는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반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어색하죠. 이런 것들이 이 상황이 집안의 또는 가정의 해결사가 갑자기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사전에 준비 없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아내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가 될 수 있죠. 요즘은 뭐 그 아내가 일하는 가정도 있고 또 남편이 일하는 가정도 있고 서로 어쨌든 협의 없이 준비 없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은퇴 생활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이라는 게, 구분 정리라는 게 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거 비슷한 것들입니다. 은둔, 고립, 분노, 자학.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예. 은둔은 여배우 스타일이라는데 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처박혀 있는 거죠. 고립형은 이를테면은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이 퇴사하는 즉시 모든 관계가 다 끝나는 경우입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형은 남의 탓을 합니다. 걔 때문이야. 뭐 누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자신의 생각은 안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분노형입니다. 자학형, 이건 반대죠.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여태 뭐 했나? 다 끝났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경우는 은둔, 고립, 분노, 자학 같은 경우는 동서양의 은퇴론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인데 이게 소파에 누워서 감자튀김 먹으면서 TV 본다. 이러기 시작하면은 계속 보는 거거든요. 한몰이거든요. 우리 그거 벗어나자는 것이죠. 노익장형이 있어요. 노익장형은 이런 경우입니다. 스포츠카, 젊은 애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은퇴는 우리의 주제는 자유,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선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죠. 오히려 잘못하면은 뭐 스포츠카, 젊은 애인 잘못하면은 파멸입니다.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관계형. 관계형은 우리 뭐 친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뭐 점심도 먹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은퇴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자유가 있는 건데 직장생활 할 때처럼 투게더 같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유는 멀어지는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겁니다. 반대가 있죠. 성숙형.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 이런 거 찾으려고 하는 거죠. 책도 보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색소폰도 배우고 좋죠.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즉 이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제일 좋기는 이 성숙 관계형이 통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뭐 좀 본 건데요.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가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있죠.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에 비해서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한 40% 정도 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선진국은 이게 한 70%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돼야 은퇴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은퇴자들은 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저도 이 땅의 베이비 부모잖아요. 제가 전형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다행히 산업화가 되기는 됐는데 이게 좀 너무 늦게 됐고 또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또 민부, 사회적 부가 아직 축적이 덜 돼 있는 거죠. 이게 서양은 200~300년 걸쳐서 산업화가 됐는데 우리는 그거 한 1950년에서 80년까지 30년 정도에 된 거잖아요. 다행이죠. 그나마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정도 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너무 짧았다라든가 이런 준비가 좀 덜 됐다라든가 그런 일들이 국가는 부자인데 뭐 10대 경제 대국 되잖아요. 국민은 뭐 일부만 부자고 전반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특히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산업화의 역사가 사실은 좀 짧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개발 위주, 대기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편차가 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하는 거죠. 가난하면은 은퇴 생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든.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유교입니다. 사실 뭐 유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유교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휴머니티가 있고 인간 존중이 있고. 그런데 이 은퇴 생활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분론입니다. 유교의 명분론은 2500년 전에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그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뭐 밝혀서 알리자는 거니까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그 공자님 말씀에는 그 명분론은 여성은 여성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뭐 젊은이는 젊은이답고 군주는 군주답고 요게 좀 문제거든요. 잘 보면은 나대지 마 분수나 지켜 이런 뜻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의외로 상당히 맥맥히 흐르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흐름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은퇴자들에게는 자유를 찾으려면 설사 실패해도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봐야 되는데 길을 죽이는 뭐 이런 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화. 산업화도 물론 좋은 것인데 한편 이 땅의 베이비 부모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인데 다가왔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그 자유 앞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준비 부족. 이 준비 부족을 우리가 은퇴론 얘기할 때 뭐 개인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연금저축 안 들었어? 미리미리 취미 다 준비하지 않았어? 왜 일만 하고 살았어? 이제 그런 경우 좀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준비 부족은 대체로 개인의 탓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 부족의 내용은 재무와 비재무로 나눠서 봅니다. 은퇴 생활, 은퇴 설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재무와 비재무. 오늘의 주제가 비재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먼저 재무. 재무는 돈이잖아요. 해서 은퇴자의 소득 대체율이 이제 낮은 게 문제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도 문제입니다. 우선 뭐 연금제도. 우리
그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은퇴 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 겁니다. 또 퇴직연금은 회사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지금 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우리는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8년 데이터로 OECD 평균은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50% 정도가 됩니다. 빈곤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운데 소득,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 정도는 매우 가난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는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그 빈곤율은 한 14%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게 낮아야 하죠.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OECD 평균을 보면은 사회 빈곤율은 12% 정도,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14% 정도. 그 차이가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을까? 이거 별로 거론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은퇴론자들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개인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인 자살률 1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비재무. 비재무도 이제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역시 비재무의 준비 부족은 사실 이게 삶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 비재무는 자유인데 그 자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분은 은퇴자에게 있어서 그 자유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비체계적인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일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서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떼거리 문화 뭐 같이 하면은 좀 낫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유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는 다시 일을 찾아서 왜냐하면은 비틀거리는 지금의 나보다는 그래도 힘은 들어도 그때는 존재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역시 자유를 찾기는 힘든 거죠. 근데 아니면은 이제 은퇴했으면은 이게 크게 달라지는 게 이제는 그 남의 눈이 아니고 나 자신의 눈, 나 자신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시 남의 눈을 찾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비교, 모방 이렇게 하면서 은퇴 생활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은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은퇴로 어떤 변화가 있나 이걸 좀 살펴보실까요? 예. 즉 은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선 소득, 팩터별로 보자고요. 소득은 월급에서 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은퇴자는 소득이 거의 연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기에 그 공적 연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은 뭐 동서양 글로벌하게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 은퇴론자들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관계가 이게 주로 직장이었던 것이 이제는 가정과 친구로 바뀌거든요. 이 부분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은퇴가 좋아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해서 이제 그 직장에서 거의 은퇴할 때쯤 되면은 뭐 부장, 이사 뭐 이렇게도 되시고 상당한 실력이 있거든요. 그 배운 실력 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 아내나 자녀 만나면서 그 실력 발휘해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이거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시간이 일에서 여가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아까도 좀 나왔었잖아요.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부채꼴로 간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 은퇴 전에는 일, 은퇴 후에는 여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은퇴 전에도 여가를 같이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은퇴 후에도 일 필요하면 하고, 다만 은퇴 후에는 훨씬 이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또 영역이 밖에서 안으로, 이거는 이제 가정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여기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로 주인이었던 아내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의논해서 할애할 필요가 있는 것.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한 분은 안에, 한 분은 밖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남녀 구분 없이. 자,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요. 관점이 남에서 나로 바뀐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현대 심리학자들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다 정말 멋있는 셀프라고 하는 자기가 있다. 누구나. 그런데 젊었을 때 사회화 과정에서 그 멋있는 자신을 잘 못 살린다는 거거든요. 대체로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의 요구도 있고 상사의 지시도 있고 또 부하 직원의 기대도 있고 고객의 요구도 있습니다. 거기 잘 맞추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자신을 100%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기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한 번 온다. 그게 은퇴 시기라고 한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대 중반 정도에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게 은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자의식, 자아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더 이상 뭐 남의 눈치 볼 일도 없고 또 이제 뭐 성과주의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성과주의 뭐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뭐 실적이 무슨 실적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죠. 더 이상 보여주기식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